글로벌 비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이 금리 인하 스몰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분명 금리를 내려줬는데 시장은 여기에 따른 충격 반응을 나타내면서 3대 지수가 오랜만에 급락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어찌 보면 예상대로 이 내년 금리 인하 방향도 잡아간 것 같은데 시장은 예상보다 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FOMC 결과부터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재가열 조짐을 보이고 노동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은 내년의 금리 인하 속도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FOMC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매파적 인하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했는데요. 이제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25bp 추가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총 100bp가 인하가 된 것이고요. 따라서 4.25에서 4.5%로 타겟치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결과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고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반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리를 내릴 것이 아니라 동결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아래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인하를 해야 하는 근거, 인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 금리 인하의 pros and cons가 되겠는데요. 일단 인하를 해야 되는 근거는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중립금리보다 높다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중립금리를 정확하게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만 2.5%에서 4%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오늘 추가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이 중립금리보다 연방기금금리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높은 금리는 성장을 제약하고 이 노동시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속도 조절의 근거, 즉 금리 인하의 반대의 근거가 되겠죠.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의 둔화세가 최근 정체되고 있다는 점, 2.5에서 3% 범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수준이죠. 그런가 하면 경제는 강합니다. 현재 GDP 나우가 예측하고 있는 4분기 성장률은 3.1%로 상당히 강력한 성장의 페이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탄탄한 노동시장, 실업률은 높아지기는 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책의 영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연준이 추후 금리 인하의 페이스 조절을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시사를 했습니다. 그 경로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점도표가 되겠죠. 오늘 S&P에 담겨있던 점도표 들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5년 내년도 인하 중간값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현재에 비해서 한 번, 두 번 50bp 인하를 내년 한 해 동안 감내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에 비해서 그 후년에는 한 번, 두 번 추가적인 50bp 인하를 2026년에 감행하겠다. 그리고 2027년에는 그에 비해서 딱 한 차례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9월에 제시했던 점도표보다 금리 인하 전망치를 높여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것을 매파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늘 그렇듯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요 Q&A 사항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끈적한데 굳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리스크의 균형을 위해서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지금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내년도에 50bp 금리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추가 인하를 자극할 만한, 촉진할 만한 결정적인 트리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전 그리고 노동시장의 견조함이 지속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결정하겠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스탠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연준이 얼만큼 신경을 썼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상당히 날카롭게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트럼프가 시행했던 관세 정책, 그로 인한 경제로의 영향, 인플레이션 자극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케이스에 우리가 얼만큼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즉 좋은 참고서가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물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정책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상에서 이번에 표현 변화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었냐? In considering the extent of timing of additional adjustments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향후 추가적인 조정을 하는 정도 그리고 그 정확한 타이밍, 즉 시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혹시 이것이 금리 인하 중단 가능성을 뜻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파월 의장은 그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려는 듯한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은 오늘의 FOMC를 확실히 이 매파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은 우리가 새 국면을 맞이했고 이제부터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멘트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FOMC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국채금리는 10년물과 2년물 모두 치솟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10년물 금리는 10.5bp 급등하면서 4.49%까지 올라서 있고요. 2년물 금리 역시도 11bp 가까운 급등으로 4.35% 수준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3대 지수의 움직임도 보시죠.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자 시장은 내려가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장중 그래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딱 FOMC 결과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하락으로 방향을 틀고 낙폭을 막판까지 벌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 3% 가까운 하락, S&P 500 지수 2%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열어보겠습니다. 장중 그리고 장 막판의 흐름이 극명하게 갈렸던 하루였는데요. 사실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시속 게임을 하듯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은 내려가고 그동안 내렸던 종목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전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띄었었고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중 한때에는 4% 이상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0.72%까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랬던 반면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부상하면서 이틀 연속 급등했던 브로드컴은 이제 오늘로써 이틀 연속 급락으로 진행이 되죠. 6% 상승분을 반납하는 움직임. 그리고 여타 M7 종목들은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낙폭을 크게 벌렸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전날까지 4일 연속 오르면서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했으나 오늘은 1.6%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고요. 테슬라의 경우 전날까지 3일 연속 최고가를 높여갔으나 오늘 6.73% 급락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도 챙겨보시죠.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머크사 오늘 중국의 한소제약과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발표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주가를 크게 자극하지는 못했고요. 이 트럼프 피해 우려감 속에 연일 급락했던 보험주들만이 오늘 살아남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3%대 급등하면서 유일한 오늘 시장의 브라이트 스팟으로 남아있는
남아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마무리해보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렇게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장은 이 점도표에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에 조금 더 집중하는 듯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은 올해 마지막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로 3회 연속 긴축 완화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2022년 12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 전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는 25bp 기준으로 2번 더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입장에 발표 이후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연준은 25bp 3차례 연속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점도표에 조금 더 집중했는데요. 이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25bp 기준으로 2차례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고 2027년에는 1차례가량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실 올해 예상으로는 내년 4차례가량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3회로 줄지 않겠는가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장은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립금리 수준을 3%로 제시하면서 9월 FOMC보다 0.1%포인트 더 올려잡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을 2.5%로 전망하면서 예상치였던 2.2%보다 0.5%가량 더 올려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봐서는 지금 미국 경제 상당히 긍정적이다, 아주 좋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듯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공개한 실업률은 4.2%, 이 PCE는 2.4%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PCE를 2.4%로 올려잡은 것에 대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우려하게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한 걸음 더 멀어진 상황인데요. 이에 아무래도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더 걱정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준의 발표 이전에 공개가 되었던 여러 가지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은 지금 노동시장보다 인플레이션에 더 강력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요소가 시장을 조금 더 자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연준도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의 재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위험성을 조금 더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 이후에 정말 국채금리도 달러 인덱스도 모기지 금리까지도 모두 급등했습니다. 지금 결국 시장은 금리 인하했다는 그 인하 수치보다 이 매파적인 신호에 조금 더 집중하는 듯해 보이는데요. 이전에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 장중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10bp 이상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준의 결정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금리 역시나 11bp 이상 상승하기도 하면서 엄청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조금 더 중시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국채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도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 표 그 이상으로 108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매파적인 신호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달러 강세가 더 자극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강달러 기조가 경쟁력들의 회복력을 조금 더 낮출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금리 인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 동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오늘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 기조로 인해서 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우선적으로 자동차 시장 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콕스 오토모티브가 발표한 내년 자동차 신차에 대한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내년 미국 신차 판매량이 금리 인하와 경제성 개선에 힘입어서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경차 신규 판매량은 1,63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올해 매출인 1,590만에서 1,600만 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네, 사실 아직 신차 가격이 여전히 비싸긴 합니다. 12월도 이 신차 가격이 예상보다 아직은 좀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폭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에서 10월 이후에 확실히 신차 판매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주목해보자 할 부분은 단연 전기차인데요. 이제 내년에 신차 판매량의 25%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상 우선적으로 이 4분기의 매출이 더 빨라질 것이다. 증가폭이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라고 한다면 이 소비자들의 마음적인 심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이 교체 수요가 더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중고차와 신차와의 가격 격차를 크게 줄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중고차 시장의 수요도 신차 수요도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내에서 금리 인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금리 외에도 좀 체크해 보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 영향을 좀 체크해 보셔야겠지만 그 외에는 이 관세 무역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된 이 제재가 얼마나 줄어들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망보다 전기차가 좀 주춤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액공제 폐지 이전까지 이 교체 수요가 충분히 자극될 수 있다라고 금리 인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좀 주춤하더라도 테슬라발 힘이 더 강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과해제, 이 관세가 좀 우려가 되기는 하죠. 아무래도 미국이 자동차 부품의 대부분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좀 영향이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 지금 25%가량의 관세가 실제로 매겨질지는 의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도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관세가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 신차 수요가 충분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 내년 신차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리 결정 전에는 충분히 보합세를 보였던 빅테크 기업들, 사실 직전에 마이크론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예상보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장마감 이후에 주가의 충격은 좀 있는 듯해 보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마이크론을 살펴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로 풀리는 마이크론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시장은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과 더불어 향후 실적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이러한 실적보다 AI 반도체 시장의 전망에 집중하며 대부분의 IPX 측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수부시 측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 마이크론의 주가 상승에 주목하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매출액은 87억 달러, 어찌 보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도 크게 상승한 수준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지금 1.79달러로 역시나 컨센서스를 상회한 수준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은요, 데이터 센터발 매출이 40%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체 매출의 50%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건데요. 이에 따라서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지금 소비자 시장이 조금은 약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라면 AI 시장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좀 좋은 성적이었다라고 긍정적인 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지금 시장은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16%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이크론을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 기준으로 마이크론은 14%가량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장마감 직전에도 어찌 보면 IB 측에서는 마이크론이 좀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수치상의 충격은 있을 수는 있지만 길게 AI 수요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공개가 된 비즈블 알파의 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 따르면 15명 가운데 14명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142달러로 설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실제 가격의 30% 이상 상승할 여력을 충분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도 그 이상 갈 수 있다. 150달러의 목표 주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2분기 수치에 따르면 이 낸드와 디램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악영향이 있어서 수치는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 이후에 메모리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2분기는 좀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잠재적인 이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오늘 증가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상황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품 시장 내에도 금리 인하에 좀 영향이 컸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원유 수출이 급증한다라는 소식에 3거래일 만에 상승하기는 했는데 이 금리 인하 소식의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금, 구리, 달러까지 비트코인, 금, 구리는 모두 크게 하락을 했고요. 달러와 국제금리 큰 폭으로 상승한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